우리 이웃 접경 지역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최효정입니다. 이곳 서울신문사 앞 광장에는 어제부터 이 접경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무대 주변 우리 주위를 보면 접경 지역 관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도 열리고 접경 지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는데 보셨어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보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 접경지역 토크 콘서트는 조금 낯선 접경지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기획감사실의 전광규 실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신문사의 이경영 주필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접경 지역민을 대표해서 화천군 사내면의 신광태 면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 관객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배우 유청원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나마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저분을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우리끼리 행사를 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기 그 접경 지역 둘러본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땠나요? 날씨가 엄청 따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만이 좀 넘을 것 같은 관객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수도권 시민들에게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소 날씨가 덥지만은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2만 명을 언급하셨는데요. 오늘 그 저희가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가 30-40여 명만 모시고 뒤에 저기 스크린을 통해서 나머지 19,97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원 씨. 접경 지역 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네네. 접경 지역이 뭘까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 DM 재즈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DMZ. 네, DMZ. DMZ가 우리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우리 남성분들도 이제 간간히 계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도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접경 지역? 그 접경 지역은요,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그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과 접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접경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고 이제 그러한 개념이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1953년도에 이제 남북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분계선이 이제 그어졌죠. 군사 분계선 즉 DMZ이 이제 그어지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으로 2km가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km가 남방 한계선.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입니다. 그 비무장지대에 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접경 지역이고 이제 그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접경 지역 DMZ 뭐 하면은 남성분들은 좀 귀에 좀 익으실 텐데 혹시 그 접경 지역에서 군 복무하신 분 계세요 여기? 여기 계시죠.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네? 인제? 네. 그러면 인제가 나왔는데 10개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제를 포함해서 어디가 있나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10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인천광역시에 옹진군하고 강화군, 네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해가지고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귀에 익은 지역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접경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그럼 면장님께서는 현재 접경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천군 제가 사내 면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화천군 전체가 접경 지역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예. 네. 우리 지역의 접경 지역이 모두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공통점이라면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정이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네. 품질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산해면에서 대표적인 게 토마토입니다. 네. 1년에 축제를 여는데 토마토 축제로 인해 가지고 토마토 판매액이 이틀간에 5억이 넘을 정도로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정도로 우리 적경지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타적보다는 신선도가 높다, 맛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매장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은 제 말에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화천이면 그 작가 이회수 선생님도 네네. 그 지역에 계시지 않나요? 예, 다목리 감성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네네네. 사창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한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오시면 제가 안내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지역 농산물도 굉장히 좋고 네네.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는 뭐 이야기나 뭐 여러분들 뭐 100번을 말해도 여러분들 뭐 아실 것 같고요. 먹거리에 관한 관심도 참 높아지고 있는데 주필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주시에 지금 현재 계시다고. 예, 파주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파주 단연면에 오두산 전망대에 있습니다. 그 부근에 한 1km 좀 되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그 북한 쪽에 장단 지역에서 대남 방송하는데 아주 아침 저녁으로 어떤 때는 정말로 화가 나지만 어떤 때는 익숙해지면은 자장가처럼 이렇게 약간 느껴집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이 그 접경 지역은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합니다. 네. 한반도 허리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 교류라든가 통일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한 지역이 바로 허리에 해당하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DMZ 비무장지대와 그 민통선 일대는 자연 생태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백두대간, 동해안, 서해안 이런 벨트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허파 지역이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라시대 고구려 벽제가 상국이 각축하던 지역이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현장이라든가 6.25 때 정말로 전쟁의 상흔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역적인 어떤 장점이랄까. 파주도 그러한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북방의 접경 지역이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 중심이 되는 곳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양하고 말하자면 서울하고 이 중간 지역에 파주가 있고 네, 또 네. 중부는 철원이 있고 네. 이 교류가 하다 보면은 그 남북 문화 물산의 그 합류 지점이 할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일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지역에 우리가 기반 조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정말 이 교류의 중심이 될 곳인데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관심을 가져도 부족한데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접경 지역에 대해서 장점이라던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장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장점보다 실제 그 접경 지역에서 안고 있는 어떤 그 가장 큰 법적 제도적인 면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그 규제, 접경 지역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네. 뭐 군사시설보호법이다, 수자원 보호구역이다, 자연환경 보존구역이다 해가지고 모든 토지가 2중, 3중 중첩돼서 규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어떤 그 재산권 행사도 뭐 위축이 될 뿐더러 그리고 또 각종 개발 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0개 지자체가 또 재정이 좀 빈곤하지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약 한 52.5% 됩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은 10개씩은 평균이 약 한 27% 정도니까 재정 자립도 자체도 전국 지자체에 비교하면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소득이 자연스럽게 낮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비도 적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이 접경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농촌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고령 사회로 또 접어들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그 접경 지역의 어떤 그 생활 환경 낙후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아, 저도 사실은 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좀 일반 우리 보시는 우리 관객분들은 잘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규제가 하나만 있어도 뭐 도로를 낸다던가 건물을 짓는다던가 하는 규제 때문에 좀 힘이 든데 두 가지 세 가지 규제가 중첩돼 있다는 건 어떤 규제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게 대표적으로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뭐 수자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구역 이런 네네. 걸로 이제 그 국토계획 그 국토에 관한 그 관련 그 법령에 네, 네, 네. 규제가 중첩되다 보니까 네, 네. 뭘 하나 할래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자율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축사 하나 고칠래도 네, 네.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네, 네, 어려움이 네. 있죠. 네. 그 외 지역은 건축법상의 문제만 없으면은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데 네, 네. 이 접경 지역은 건축법 플러스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부 협의를 득해야 되는 그런 그 선행 조건이 꼭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그 규제로 인해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이건 법 개정이 좀 시급하겠네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 주위에도 사실은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꽤 계신데 아무래도 이 생활 환경이 이 도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접경 지역 군부대 인근에 살다 보면 위험한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주로 있을까요? 위험한 일들.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아까 인제에서 군대 생활했다는 분 여기 계셨었죠? 네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화천까지 보통 차량으로 한 40분 걸리는데 네네. 탱크 한 번 만나면은 2시간 걸려요. 군차량이니까 작전 차량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걸리고 네네네. 그러면 교통 침체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도 4차선이 없는 지역이 또 화천입니다. 그것도 당장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도로 훼손 문제를 들 수 있어요. 탱크 같은 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 지나가면 도로 다 망가집니다. 근데 이런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문제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인구수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한테요. 그 군대 훈련을 할 때 네. 뭐 사격을 하고 뭐 네네. 대포도 쏘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화천 안 와봤셨죠? 네, 화천 예, 안 예. 가봤어요. 네. 일단 총소리가 들려도 상당히 크다라고 느끼는데 네. 보통 155mm 아니면은 8인치를 쏘게 되면 그 포소리가 말입니다. 여기서 한 2km 네네. 정도까지도 상당히 좀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집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탱크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흔들림에 따라서 건축물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 시민의식, 주민의식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불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군사작전인데 내가 나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진짜로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게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작은 소리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한데 네. 어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훈련을 이해를 해주신다는 게 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만듭니다. 주필님, 이거 중앙 정부에서 말이죠. 예. 지금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개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개선을 해야죠. 지금 네. 저 접경 지역의 생활 여건이 교통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어렵고 또 실제로 생활 모든 게 다 불편하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은데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지방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그 중복 아까 규제했는데 어제 사실은 저 20층에서 프레센터 20층에서 심포지움 했어요. 네네. 거기에 한번 들어보니까 고성 군인가 어느 곳은 탄약 소대가 있어요. 탄약을 재놓는 그 말하는 일종의 군인용 창고죠. 탄약. 거기에서 반경 657m 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몇 년 됐는데 그 탄약 그 고가 있는 게 거의 한 30년 이상 됐는데 자기 집에 화장실이 옛날식이 돼서 한 20m인가 30m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집 가까운데 옮기려고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복 규제에 그게 피해가 큽니다. 네. 예. 그 언론에서도 조금 많은 좀 기사를 써주셔야. 써야죠. 쓴데 문제는 이것이 국회에서 여론화돼서 법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 의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민의 표심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정말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적경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원을 해주셔야 아마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이번 저희 행사를 계기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유청원 씨, 지금까지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물론 저희 나라가 지금은 분단 국가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그렇다 해도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네.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우리가 다 함께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 찬스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세 분께 질문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네네. 그 군사 경계 지역에서요. 그 전쟁 때 아직까지 묻어둔 지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로 인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없는지 아무래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이 좀 궁금합니다. 막연히 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좀 예, 들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지뢰가 보면은 이제 유형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 말할 때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네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 중에 묻어놓은 지뢰, 그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서 묻어놓은 지뢰,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무장 공비가 침투를 해갖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뿌렸던 지뢰, 이런 지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 우리 용사들이 좀 지뢰 피해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민간인 피해가 많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떠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우리 관광객들이 이걸 호기심을 갖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미확인 지대의 지뢰 제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정책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사실은 이야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요즘에 그 북한의 그 도발이 좀 날로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도발했을 때마다 여파가 클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아랫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서해안에 그 포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화천군에 생각한 것이 우리 군도 사정거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생각을 한 것이 대피소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큰 대피소를 화천 읍내에 만들어 놓고 산해면 지역, 제가 있는 산해면 지역에도 대피소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데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필님, 이러다 보면은 좀 관광객들도 좀 발길이 끊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는 파주만 하더라도 거기에 제3 땅굴, 판문점 이렇게 안보 관광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남북 관계와 더불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경우에는 우리 금강산 그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난 9년간에 제가 어제 자료를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2조 3천억 가까이 말하자면은 그 관광의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제 또 시장 군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우리 연평도 사태 서해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요즘 뚝 끊친대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말하자면은 안보 관광, 그다음에 생태 관광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어렵고 그다음 국제 정세가 어려가지고 외국 뭐 중국, 동남아, 뭐 미국 이런 데서 안 오게 되면은 관광 관련한 업계가 모조리 말하면 도산한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 주민의 어떤 실생활과도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픈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경 지역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아까 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완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완화가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접경 지역을 위해서 그 해결해야 될 그런 그 방안은 한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없고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그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이게 현재 법은 있어요. 법은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법에 우선해서 그 지역에 꼭 맞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법 자체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반드시 접경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 접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 63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접경 지역 120만 주민들은 10개 지방자치단체 어떤 그 군사 방어, 국가 안보라는 그런 목적 아래 모든 거를 다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감내하고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그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중 3종 중첩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어떤 그 토지 부분 이런 그 규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또 가장 시급한 거는 어제 그 토론회에서 김규선 연천 군수님께서도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하셨는데 네. 그 동서 남북 간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망 이런 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게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그 접경 지역은 자연 환경이 거의가 다 그 원상 보존돼 있죠. 청정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원을 이용한 어떤 그런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어떤 그 특화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낯익을 텐데 그냥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군사시설 보호법에 이 저촉되는 어떤 건물 높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제 화천 같은 예를 들면은 네네네. 이제 3개 사단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사단 물 그 사령부 아니면 군 부대 울타리 내에는 네네. 영내라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엔 뭐 일반 그 민원조차 협의가 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은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관람객들 중에 다 군대를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또 네. 예비군 훈련도 받아보셨겠습니다마는 군사 시설물이라는 게 흔히 그 빵카라는 거 아시죠? 네네. 적이 침투했을 때 네네네. 예비군이나 아니면 현역병들이 들어가서 내 몸을 보호하고 적 시야가 잘 보이게끔 해놓은 그 빵카 네. 이 부분도 전부 다 군사 시설물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군사 시설물이 있으면은 그로부터 콤파스로다가 거가지고 500m 이내에는 군부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또 일반 또 웬만한 지역에는 그 항공대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어떤 그 공중에 네. 어떤 그 지상 네. 그러니까 이 높이 제한이 뒤따르죠. 또 네네. 비행 안전 금지구요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게 한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가 없고 이중 삼중 포괄적으로 묶여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토지 이용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뭐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에서 본인이 주거할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못하는 건데 네. 도대체 주필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이게 진짜 해결이 될까요, 이게? 예, 사실 네. 그 실장님께서는 좁은 의미에서 그 지역에 좀 한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좀 큰 시야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네. 국가 재정의 어떤 배분 철학이라 할까 네. 이런 것을 이제는 말하자면은 대폭 수정하거나 일대 쇄신해야 된다. 아, 네네. 이렇게 보입니다. 가령 지금 접경 지역의 전체 면적이 아까 7%에서 인구가 2% 살고 있는데 다 합해야 120만. 그러면은 그 다른 아까 뭐 창원시라든가 이런 거 비슷한데 지금 예산 배정이라도 이러 보게 되면은 사람 머리수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다 뭐 광역자치단체 선거다 할 때는 다 유권자 표가 말하자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아,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뒤집어 본다 그러면은 한반도의 미래라든가 통일이라든가 남북 관계 이런 거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통일의 어떤 그 주도적 지위라든가 앞으로 통일이 돼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원의 배분 철학을 인구수 플러스 면적 플러스 통일 대비한 어떤 이런 기반 조성 플러스 아까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의 새로운 허파를 만드는 산림 생태 보호 이런 것을 다 보태가지고 앞으로 배분할 때는 인구수 플러스 알파가 바로 통일의 미래, 면적, 생태 보호 뭐 등등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그 예산 배정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데 전 국민이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돼 가지고 다 지원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행사하기 전까지 진짜 정말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고 저도 개인적인 제 가치관으로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많은 예산이 배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그냥 무작정 이 희생을 감수하라 이거는 정말 오히려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 면장님 제 생각이 지금 옳은 거죠? 면장님도 그런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또 더 원하시는 거 없어요? 전 다른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프레스센터에 세미나가 있어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패널 중에서 목포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화천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멀리서 오셨냐고. 아니에요. 화천역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목포까지는 적어도 5시간 넘게 걸릴 거야. 그죠? 근데 나보고 멀리서 왔더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입니다. 막연하게 접경 지역이 네네. 우리하고 어떤 막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네. 사실은 상당히 가까운데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가 이게 무너져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좁혀진 듯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천 그러면은 그렇게 멀다고 안 느끼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천이나 인제, 양구 그런 쪽은 상당히 먼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가깝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보존된 자연을 만끽하시고 산천축제 때 2월 달에 꼭 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좀 흥분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행사비 산정을 할 때 거리로 저는 보통 이 금액을 매기거든요. 근데
대구나 사실 부산이 뭐 대구, 뭐 부산은 당연하고 대구나 뭐 구미 또 전라도 쪽으로는 뭐 전주나 뭐 조금 내려가서 광주가 강원도 뭐 춘천보다 훨씬 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하면 저도 마음이 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데 요즘은 말이죠, 특히 이 서울에서 뭐 차량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강원도 가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행 계획하실 때 정말 이 강원도 지역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사실 그 휴식, 힐링 하면 그 강원도, 우리 또 자연 하면 또 강원도인데 축제에 관한 이야기, 특히 산천어 축제, 요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산천어 축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화천군의 대표 축제인데요. 화천군의 대표 축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4회 연속 선정된 대표 축제입니다. 그 4회 연속 선정된 거는 그 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 한 790여 개가 되는데 그 축제를 모두가 다 심사를 해가지고 4회 연속 4번째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세계 겨울철 4대 축제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하얼빈의 빙등 축제,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 캐나다 퀘벡의 윈터 카니발,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산천어 축제, 이렇게 세계 겨울철 4대 축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국 그 CNN에서 7대 불가사의로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저희 산천어 축제는 매년 1월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 화천천에서 네.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화천군은 이제 산천어 축제 말고도 또 이 평화의 댐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평화의 댐. 예, 네. 그 최북단이죠. 네. 평화의 댐이 있고 댐 주변에 세 개의 평화의 종이 있고, 그래서 저희 화천군은 안보의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입니다. 파라오라는 그런 호수에 물빛 배를 이용해서 평화의 댐까지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가시면은 아마 단풍이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한번 일상을 탈출하셔가지고 저희 화천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댐 자랑 좀 더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자, 평화의 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새 안보관광지로 떠가지고 연간 50만 명이 와요, 평화의 댐 쪽에. 그래서 한번 아까 제가 화천 한번 다녀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화의 댐 한번 꼭 들려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평화의 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 말씀드린다면은 1986년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든다. 이 댐이 무너지면은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잠기고 63 빌딩이 반이 잠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댐이 필요하다. 모금을 했어요. 방송사 다 나오고서 모금을 해갖고 800억을 모았습니다. 그 정부에서 투입해서 1,500억을 들여서 댐을 막았어요. 그게 평화의 댐입니다. 높이 81m.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북한에서 댐을 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부에서 사기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 느닷없이 겨울에 어마어마한 물이 평화댐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금강산 댐이 붕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금강산 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네. 그 당시 안 맞고 2009년도에 막았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평화의 댐은 아직까지도 대국민 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화의 댐이 26억 톤인데요. 26억 2천만 톤인데 평화의 댐을 이제 증축해가지고 26만 3천 톤 정도가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도 불안하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하고 틀리게 북한에서는 댐을 막을 때 인력으로 막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붕괴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안심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 관광지 쪽으로 한번 평화의 댐에 가셔가지고 평화의 댐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랑하자면 뭐 끝도 없을 텐데 파주도 또 넘어갈 수가 없죠. 파주를 비롯해서 뭐 알고 계신 것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파주 산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파주의 10월 달에는 그 파주 개성 인삼 축제를 합니다. 김포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11월에는 그 장당콩, 그러니까 그거는 민북 지역,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콩이 옛날부터 잘 됐습니다. 장당콩 축제가 있고요. 파주 옆에 있는 연천군에서는
같은 10월에 농산물 큰 장터 이게 열리고요. 그리고 내년 2월 저 뒤에 보세요. 평창 2018 써 있죠. 네네네. 내년 2월 달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그 이어서 3월 달에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네. 그때 인제에서 같은 기간에 빙어 축제를 합니다. 아주 말하자면 타임리하게 짰는데 그것도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경 지역에는 가볼 때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철원, 뭐 연천 오대살에서부터 그다음에 제가 어제 산 북어 있잖아요. 그 황태, 고산 고성의 황태. 그리고 뭐 광화도는 역사적 유물이 많죠. 그래서 그 양구는 우리가 그 생태가 잘 보존돼 있는 두타연, 그다음에 고냉지 채소하고 있는 그 펀치볼, 강주 팔경, 저 양구 팔경에서 정말로 자랑할 데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꼭 그리고 이 끝나면은 이쪽으로 보세요. 우리 이 지역 소개 있죠? 네네네. 저기 보면은 축제가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반드시 한번 보고 찍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여행 계획 따로 세울 필요 없이 저거만 보시면은 아마 평생 갈 여행 아마 다 저기 로드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유채원 씨 같은 경우도 네. 가보고 싶은 축제가 뭐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축제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 투어를? 네. 한 네. 1월달에 화천 가보고 싶고요. 네. 파주도 솔직히 다 가보고 싶어요. 네. 네, 다 가보고 싶어요. 궁금해가지고. 사실 뭐 요즘 뭐 사는 게 또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여유만 되면 해외 여행이 아니라 정말 이 국내 여행 가면 정말 뭐 눈이 휘둥그레질 것 같습니다. 이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가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살아야 관광지도 살고 국민들도 행복해질 텐데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님 어떤 거? 얘기할까요? 네네네. 사실 접경 지역에는 대충 보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욕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약간 좀 거리를 갖고 본다 그러면은 기존에 말하자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다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은 생태 환경이 좋습니다. 생태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전방 지역의 DMZ 지역에 있는 그 안보강 아까 말한 판문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땅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DMZ를 저쪽 그 비무장지들을 볼 수 있는 고지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화와 힐링, 요즘 말하자면 레저와 말하자면 치유 네네. 이런 것을 복합하는 융합하는 안목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일선 시군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 좋은 예로 그 파주의 민통선 그 위에 캠프 그리버스라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부대인데요. 이게 1953년부터 계속 주둔해 있다가 2004년도에 이라크의 강습 사단으로 우리 주한미군에서 빠져버렸어요. 그 비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국방부가 파주 시민들한테 반환을 했다가 다시 가져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파주 시민이 반대하고 해서 절반만 7만 5천 평 가운데 절반만 그 경기도 관광공사가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60년 넘은 미군 막사를 그대로 외형은 살려놓고 그 안에 호스텔 100베드 가까운 호스텔 만들고 그 체육관은 말하자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거 개막해서 거기서 해요. 그리고 다른 컨센트 막사 그 다음에 그 자기들 샤워실, 전투 수영장, 볼링장 이런 거는 외벽 그대로 두고 안을 바꿔가지고 생태 전시, 문화 전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있었죠? 네. 그것을 드라마 촬영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군인 막사가 있으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미군 네네네, 막사. 네네. 거기서 하고 나서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여러분 약간 나이 드시면 아실지 모르지만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모태가 101506 연대다 미군. 그 라이언 일병의 부대가
506 연대입니다. 그게 바로 캠프 그리버스에 출연했던 연대입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역사성이 많고 네네네. 스토리텔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결부하는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길 있죠. 우리 5년 전에 2009년만 하더라도 연간 한국 사람이 1000명 정도 다녔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4000명이나 갔어요. 4000명 가고 실제로 제주 올레 해가지고 연간 160만 이렇게 말하자면 다닙니다. DMZ 155마일, 245km, 강화도 옹진을 합하면은 270km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보 14박 15일 여행의 코스를 지금 행자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기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채택은 됐으나 내년 국회 예산에서 빠져버렸어요. 아이고야. 이게 바로 접경 지역을 얼마나 홀대하느냐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산티아고만 길이냐 우리 DMZ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14박 15일 도보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다시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아니 얘기만 들어도 설레이는 길인데 말이죠. 이게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선 탈락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뭐 관광지도 관광지지만 이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장터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해요. 초원 씨, 혹시 장터 구경해 보셨어요?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장터 구경하고 왔는데요. 네네. 맛도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청포도랑 우엉차를 먹어봤는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돼서 그런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장터 들려서 오늘 주말이니까 우리 또 반찬거리 사가서 또 가족들과 건강한 음식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흥분도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세 분 이야기 딱 들으니까 정말 우리 관심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면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마 오해와 편견이 많이 쌓여 있구나. 또 우리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법 제도 개정이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필님이 하신 얘기 중에 재정의 배분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재정 우리 접경 지역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말고 세 분 소감 있으시면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그 독국 콘서트 그 시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더 네네. 많은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렸으면 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1시간 동안 그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12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 애환을 네. 다시 한번 그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서울신문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이 이웃사랑 우리 이웃 접경 지역 포럼 및 문화장터 행사가 이제 어제 개막이 돼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반드시 중앙 정부에 전달이 돼 가지고 네. 정부 차원에서 네.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배려가 있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면장님?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네. 초가을 날씨. 햇볕은 좀 따갑지만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2만여 관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또한 우리 시민들 앞에서 우리 지역 실상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화천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화천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사내 면장입니다. 언제든지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접경 지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놓은 자료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필님 어떠셨어요? 예. 사실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가 휴전된 지 64년입니다. 64년의 고통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어제 접경 지역에 현장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고 그동안 보게 되면은
접경 지역에 이 사시는 주민들은 그동안 계속 울분과 분노와 애절함이 자꾸만 커가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꿈을 우리가 다 같이 보듬고 또 관리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울분과 분노는 그리고 애절함은 결국 또 하나의 큰 꿈으로 자랄 수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지원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접경 여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접경 지역이 뭔지도 잘 몰랐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저희가 다 함께 더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관심을 뒤늦게 갖게 돼서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언론사에서 먼저 우리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행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먼 길 와주신 두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